한국 영화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번 돈의 매출액이 그림 2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워밍업 하면서 그린 그림이 대략 1,500억 정도 하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반 고흐는 예언가다.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 통념에서 벗어난 그런 키워드라서. 고흐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그림만 열심히 그린 게 아니라 글도 열심히 쓰거든요. 화려한 필치의 무슨 글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뭐 일기식 편지를 가족들에게 계속 보내고 절대 다수는 동생한테 보내는 거죠. 네. 생활비를 지원해주니까. 그 둘의 관계를 알고 그 글을 읽다 보면 고흐가 이제 결국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작품이 우리가 아는 뭐 그거죠. 뭐 유일하게 하나 작품이 뭐 포도밭 그리는 네, 붉은 그림이잖아요. 포도밭인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네. 동료 화가가 사준 거예요. 넉넉한 집안에서 활동하던 그 화가가 산 거니까 그것도 가격도 약간 좀 고가로 사줘요. 작품이 좋아서 살 수도 있고 약간 지원의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 그림도 아마 뭐 누가 봐도 포도밭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전체가 포도 같아요. 붉은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멋진 작품인데 그렇게 자기가 작품을 팔고 싶어 했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큰 주목은 받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동생한테 해요. 그게 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 그림은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유명해질 거야. 이 작품은 분명히 좋은 작품이 될 거야.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몇몇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내 그림이 거기에 사용한 물감보다 내 인상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그림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나에 대한 글을 쓸 것이다. 자기 확신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좀 놀라운 건데 이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으로 갈 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근데 작품 수는 늘어요. 안 거죠. 자기의 삶이 아주 빨리 소진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보면 후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작품을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불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어떨 때 보면 이런 얘기해요. 슬프네요. 네, 고흐는 과로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그의 마지막 한 3년을 보게 되면 토탈 작품 수하고 그가 생존했던 기간을 나눠보면 3일에 한 작품씩이에요. 근데 이게 작품을 보시면 고흐 작품 진짜 즐기시려면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붓터치가 촘촘해요. 아주 밀도 높게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작품을 거의 아파서 병원 신세를 맨날 입원하 있고 누워있는 이 화가가 계속 그립니다. 삶을 진짜 예술과 바꾼 거네요. 어쩌면 그는 예언자, 자기의 삶이 곧 다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진짜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작품에 헌신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을 일부 재촉한 부분도 있지만 당겨서 쓴 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합니다. 뭐 사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흐 얘기할 때 얼마짜리야? 뭐 이런 얘기가 뭐 세속적이지만 그런 관심이 있죠. 네. 근데 고흐의 유명한 작품들이 요즘 마켓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 뭐 해바라기 만약에 해바라기가 지금 나오면 얼마나 할까요? 전 최소가 1억 달러는 시작가일 정도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마 거래된 거는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그림이 1억 1,700만 달러인데 이거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아니거든요. 그게 저 숫자가 너무 놀랍게 느껴지는 게 지금 사실 한국 영화 중에서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영화가 당연히도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이 이제 2등하고도 차이가 현격하게 날 정도로 국제적으로 큰 사실은 성공도 거두었지만 금전적으로도 큰 이익을 봤거든요. 근데 그냥 순이익이 아니라 이 매출액, 그러니까 극장 수입 다 합치면 얼마쯤 되냐면 그게 3,3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한국 영화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번 돈의 매출액이
그림 2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방고우의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르르에 네. 가서 네. 이렇게 한번 워밍업 하면서 그린 그림이 대략 1,500억 정도 하니까 네. 3일에 한 번씩 아까 그런 작품을 그렸다니까 6일에 한 번씩 기생충 만든 거. 어우, 뭐 경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예.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4번째 키워드 또 이번엔 또 뭘까 궁금한데요. 아, 이게 방고우는 네. 현대미술의 시작이다. 물론 방고우 혼자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과장이겠다고 네. 할 수 있지만 방고우가 보여줬던 작품 세계는 미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세계, 그게 자연이든 인물이든 이것들을 화면에다 옮기는 게 미술의 전제 조건이었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 과정에서 뭐 원근법도 나오는 거고 사진 기법을 활용해서 네. 화면에다 옮길 수 있는데 고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대상을 화가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바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미술 작품 보면은 이거 작가의 의도가 뭐야?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만든 세대가 방고우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화가들한테는 표현의 자유를 준 거죠. 네. 이게 자유인지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더 어마어마한 자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대미술의 어떤 네. 딜레마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고우는 화가들에게 해석의 권리를 가져다 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의 미술이 세계를 재현하는 어떤 그런 객관성의 핵심이 있다면 그 이후에 고흐 이후로는 창작자의 어떤 내면의 주관성이 더 중요한 일종의 무슨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같은 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가 이제 뭐 사실은 그냥 그림만 그려갖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그림 중에서 아르레 그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요. 거기에 이제 1층에는 작업실로 쓰고 2층에 이제 자기 침실을 하나 마련해갖고 이제 그걸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보게 되면은 침대도 노란색이고 벽지는 약간 뭐 민트색 뭐 이런 색, 뭐 브라운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사실은 그 침대가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자기 느낌대로 그때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써요. 아, 나는 내 방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색을 자기의 해석에 의해서 다시 배합을 하는 거죠. 자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색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쁘게 말하면 왜곡, 변형시켜 나가는 거고 재해석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그림들이 있고 네. 방고의 방그린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아르레 카페 보게 되면 이제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림의 한쪽에 이제 카페와 맞은편 건물 사이로 밤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수많은 화가들이 밤을 그렸지만 파란색을 이용해서 밤을 그린 화가는 고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별빛, 요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써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색채 조합에서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색은 피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영화 감독님도 무슨 뭐 네네, 너무 어떤 또 색채 강렬한- 같은 이런 것들 네. 너무 하게 되면 이게 톤이 네.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피하는 색채가 우리 보색이라고 하는데 파란색과 오렌지는 보색이에요. 네. 근데 이걸 잘 보면 파란색에 보색, 오렌지를 쓰게 되면 서로 밀어내게 되거든요. 이 밀어낸다는 느낌이 진짜 별빛이 초롱초롱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컨트라스트를 강조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에 그린 그림에는 더 네. 강조돼요. 네. 그 유명한 그림, 론강의 풍경이 그 집 바로 하숙집하고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강둑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진짜 그가 밤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을 펼쳐놓고 거기에 한 점 한 점 그 느낌, 밤하늘의 느낌을 붓터치로 이제 해석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별들을 그려 나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과감한 그런 색채를 쓰게 되죠. 우리가 어지를 가더라도 방고의 색채 느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서 번지는 듯한 그 가로등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네. 달빛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방고가 그렇게 보라고 우리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아. 그냥 그 그림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또 강가의 밤하늘은 달리 보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올해 본 영화 중에 제가 사실 제일 좋은 영화 중에 한 편이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지금 한 30살쯤 된 여자가 자기가 20년 전에 아버지랑 같이 튀르키예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기는 그 여행을 가서 아버지랑 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왔는데 영화의 내용으로 추측하면 아버지가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 여행 가서 아버지랑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행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이거를 20년 지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탁월한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때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라는 무력감이 있잖아요. 예. 그 필사적으로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는데 그 일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20년 전에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해서 펼치는 게 영화의 거의 95%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좌절감이나 간절함 때문에 왜곡이 되어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사건의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고흐의 그림을 그렸을 때의 마음이 사실상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화가를 통해서 세상 보는 법을 배우는 때가 있는데 고흐를 통해서 밤하늘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아, 멋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생각하면 눈에 비들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전혀 모르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 4가지 말씀해 주신 게 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정반대의 지점을 짚어주시는, 확장시켜 주신 그런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방고흐를 4개의 키워드를 읽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방고흐에 대한 기존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냥 이러한 그의 어떤 삶의 굴곡 같은 것들을 조금 알고 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겠네요. 조금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부탁드려도 되나 싶은데 또 오늘도 워낙 명강의를 해주셨으니까 한 줄 평으로 여태까지 해주신 어떤 고흐의 작품 세계, 고흐의 삶 이런 거를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는 그 한 줄 평은 평론가님이 네. 최고의 그 강점의 세계라기 때문에 네, 한 줄 평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명징직조 이런 말 쓰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야, 농담인데요. 제가 네. 약간 한 줄 평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써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방고흐는 진짜 예술인이다. 참 예술입니다. 네, 참 예술인이고 미술을 뭐 저도 그렇고 다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게 헌신을 다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예술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제가 뭐 한 줄 평을 제가 쓰는 걸로도 조금 약간 알려진 편이라서 이거 안 할 수가 그래도 저는 꼭 듣고 싶어요. 떨리네요. 오늘 처음으로 떨리는데요. 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뭔가 시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노래 가사예요. 그래요? 네, 빈센트 반 고흐를 노래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네. 노래인데 돈 맥클린이 빈센트와 터에 관한 책을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책을 보고. 그래서 그날 막 작사를 해가지고 쓴 게 유명한 빈센트라는 노래인데 거의 가사를 제가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고흐의 세계를 건드린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 줄 평을 쓰겠습니다. 네, 반 고흐의 세계를 깊이 있게 확장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층 더 현대미술의 세계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정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